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지난 2월 9일 열린 제57회 그래미 시상식의 최대 스타는 본상 부분에서만 3개의 트로피를 가져간 샘 스미스였죠. 하지만 가장 큰 영예인 올해 앨범상을 가져간 사람은 바로 백이었습니다. 그의 2014년 앨범 모닝 페이스가 올해 앨범상을 거머쥐었죠.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백의 이번 앨범은 올해 앨범상 후보로 오른 작품들 중에서 가장 판매고가 낮고요. 심지어 이 수치는 2008년 이후로 앨범상을 수상했던 작품들 모두와 비교해도 가장 낮다고 합니다. 빌보드의 보도에 의하면 백의 이번 앨범은 지금까지 약 31만 장이 팔렸습니다. 결국 그래미는 판매고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음악성 위주로만 심사했다는 얘기겠죠. 이런 좋은 시상식이 57회나 이어지고 있다는 거 정말이지 미국의 음악계가 존경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음악은 백의 모닝 페이지에서 한 곡 듣겠습니다. 몽롱한 코러스가 가미된 포크락인데요. 흔히 이런 걸 사이키델릭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죠. 블랙버드 체인입니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가계부채 해법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계부채가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소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늘어나고만 있죠. 그래서 오늘 정부가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좀 금리도 싸고요. 이자도 싸고 원금도 이자와 함께 갚아나가는 상품으로 내놔서 가계부채의 구조를 점점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은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융위에서 이 가계부채 대응 방안, 그래서 안심 전환대출이라는 상품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이야기는요. 국장님이 진단을 하신 부분이었는데요. 네.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대출 그 전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출 질이나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의 대응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전체적으로 70% 정도가 소득 4, 5분위 그러니까 상위 40% 정도 고소득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는 사실 부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산도 있고 그래서 자산이 부채보다 2배 이상 크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네. 포함한 총자산이 부채 대비 5배 이상 커서 부채 담보력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체율이 보면 0.41%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출보다 연체율도 낮고 은행들이 이 대출해주면서 담보를 잡는 거 LTV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네. 한 52%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손실 흡수 능력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IMF가 우리나라 경제를 연례 협의하러 왔고 그때
한국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위험 요인이 아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했고 예. 그 주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에 더해서 대출 구조가 고정금리 분할 상황 위주로 점점 그런 쪽으로 바뀌면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속도는 어쨌든 빠르기는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이제 근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러면은 이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얘기도 맞기는 맞는데요. 예. 이 전체적으로 많기는 많잖아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줄긴 이제 줄여야 경제가 되잖아요. 예. 커지면서 네.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나 이런 대출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것은 예. 부채라는 것은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거나 어떤 가게가 어떤 다른 경제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이 가계부채가 되든 기업부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이제 어쩌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는 이제 속도가 얼마나 네. 뭐 다른 경상 지표 이런 데 비해서 빠르다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예. 부채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나 예. 뭐 부채의 그 질이나 그 담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이 부채 1,100조가 크죠. 근데 네. 우리나라 이제 GDP가 1,500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비율 같은 것들이 다른 OECD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인데 2011년 이후로 정부가 가계부채 이제 연착륙 대책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부채를 조금씩 이제 다른 이제 경제 성장이나 이런 보다 과도하게 빨리 늘어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 1,100조라는 것도 뭐 그 절대적인 규모도 있지만 이제 외부 신용평가사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그동안 지적했던 것이 한국 가계부채가 너무 한쪽으로 구조가 치중돼 있다. 예. 변동금리가 거의 과거에는 뭐 3, 4년 전마다 5% 이상이나 변동금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가 변동할 때 취약하다. 그다음에 일시 상환으로 원금을 갚지 않고 네. 계속 미뤄가고 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가게가 어떤 뭐 실직을 하신다거나 어떤 무슨 질병을 앓게 가게 경제 사정이 좀 나빠질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예. 좀 취약하다 이런 두 가지 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속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걸 계속 지금 최근 몇 년간 해오고 있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 가계부채 구조를 좀 균형 안정된 쪽으로 이제 네. 이렇게 바꿔 나가는 쪽이고 정부가 절대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이게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제 경제가 계속 정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하는 알겠습니다. 것은 정부가 예. 네. 설정한 연착륙 대책의 큰 틀에서 네.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드리면은 예. 이 주택담보대출이 70% 정도고, 예, 그 주택담보대출은 대개 받은 사람들이 소득 4, 5분위니까 예, 갚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생계비로 써야지 되는 정말 소득 4, 5분위의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부채의 질도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내놓으신 거 아닌가요? 예, 국지적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지적으로 보면 한국 가계부채에서 이렇게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계의 소득과 소비 지출이나 이런 패턴들을 보면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나 통계청에서 하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용 정보 회사들의 집적된 자료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1분이나 2분위 같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4, 5분위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이렇게 소득 증가율보다는 이 부채 증가율이 높은 그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면밀히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대출을 받아가신 분들이 은행에서 보면 이제 용도 같은 걸 꼼꼼히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기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 용도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생계 비중은 약 12%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예. 이 용도라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 은행원들이 가서 다 한 명 한 명 사실 물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들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말씀 잘 해주시고 이 트렌드가 네. 생계 목적 대출이 12%인데 이게 작년에 갑자기 작년 하반기나 작년 1년 동안에 이 비율이 계속 역사적으로 12%는 한 25% 올랐다거나
30% 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 비율이 꽤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 예. 가지 지표들 뭐 상환 능력 지표나 이런 담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있는데 크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무슨 적정하게 그동안에 쭉 연착륙 네. 시켜주는 쪽에서 이렇게 걱정을 크게 해야 될 만한 쪽으로 예. 뭐 이렇게 그 지수들이 크게 나빠지는 쪽은 뭐 알겠습니다. 없고 부분 예, 예. 부분 뭐 저소득자나 그다음에 네. 고령자들이나 다중채무자나 뭐 그런 분들은 저기 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당연히 예,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기 거기에 안심 맞도록 전환대출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예, 시간이 예. 얼마 없고요. 예, 예. 이 안심 전환대출을 받는 것은 어쨌든 그러면은 이 부채가 많으니까요. 예. 이자 부담도 좀 줄여주고 예. 이 변동금리라든지 일시 상환을 했던 이 불안정했던 대출의 구조를 좀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품 소개를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안심전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이 아니고요. 네. 이미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가계대출을 받으신 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변동금리, 예. 변동금리여서 변동금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약 75%가 변동금리 상품들이거든요. 변동금리 때문에 금리 상승 위험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분할 상환을 하지 않고 만기로 이렇게 밀어놓으신 분들이나 거치식으로요. 뭐, 거치식으로 지금 분할 상환을 그 상품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치 기간 중이라 분할 상환을 아예 원금은 갚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에서 은행권과 같이 만든 거는 기존의 그런 대출 중에서 저기 이번에는 이제 고정금리로 네. 그리고 이제 분할 상환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고정금리니까 예. 이 금리가 또 그리고 굉장히 낮게 설계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은행도 좀 그 이익을 내놓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하고 이제 주택금융공사도 좀 이렇게 이익을 출연료 같은 걸 조금 희생하고 그래서 굉장히 금리 면에서는 뭐 네. 지금 금리보다 0.5 내지 0.6 정도 퍼센트 정도 알겠습니다. 낮으니까 예. 상당히 매력적인데 문제는 네. 분할 상환 원금을 이제 본인이 계속 뒤로 밀어놨는데 같이 갚아야 나가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예. 사실은 뭐 빚이라는 게 원금이 어디 가질 않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 거지만 사실은 이제 언젠가 밀어놨는데 당장 이제 이 상품은 다음 달부터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그 뭐 20년이면 20분의 1로 해서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그 상품을 설계했고 뭐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계속 좀 이렇게 네. 뭐 주택담보대출 구조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한테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예. 그러면서 이 원금 상환에 따른 그런 부담도 좀 줄여나갈 네.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한 20조 원 정도로 재원을 마련하신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주택금융공사에서 다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하고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은행하고 나눠서 합니다. 그 예. 비중이 정해졌나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예. 이 본인이 지금 대출을 받은 은행을 찾아가셔야 돼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주택금융공사는 나중에 그걸 이제 모아서 이제 유동화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예. 뭐 주택금융공사의 콜센터에도 이제 문의를 하셔도 되는데, 네. 기존에 이미 이제 뭐 A은행, B은행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가셔서 네. 기존 대출을 이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은행들이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은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은행들은 이제 이거 뭐 대출을 지금 해주고 이자 잘 받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좀 낮은 금리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대출 재원을 갚으면 또 돈이 생기잖아요. 예. 그 돈을 이제 MBS라고 해서 이제 유동화 증권을 또 우리가 1년간 보유하게 하니까 네. 뭐 일부에서 은행들이 좀 뭐 이렇게 불만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적어도 우리가 이 상품을 설계할 때 은행들하고 뭐 이렇게 몇 달간 수차례 회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들 입장도 반영해서 이제 상품을 설계했는데 다 은행이 100% 다 박수치고 그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은행과 합의해서 한 거고요. 예. 은행 입장에서 장점이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기존 고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듯 하지만 예. 어쨌든 MBS를 유동화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대출 상품에 대한 채권을 또 팔아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요. 예, 회수할 수 그다음에 있다는 이제 거죠. 대출 이쪽이 얽매가면 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되는 출연료 같은 게 확 줄어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출연료 전체적으로 좀 깎아주고, 예. 그다음에 이런 구조를 이런 좀 더 안정적인
쪽으로 이쪽 부분을 늘리는 은행에 대해서는 또 우대해서 출연료를 깎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은행 입장에서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예. 이게 조화롭게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문자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7203님도 그랬고 신규 대출은 안 되나요 하셨거든요. 신규 대출은 아니고요. 네. 신규 대출은 아니고 이미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 1년 기준으로 1년 전에 하신 분들이고 네. 신규 대출은 지금 뭐 주금공의 보금자리 대출이나 이런 그다음에 현재 은행들이 예. 뭐 고정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꽤 지금 매력적인 상품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더 나오고 있나요? 네, 그쪽으로 예. 요즘에는 점점 더 이런 쪽에 은행들도 상품이 좀 진화해서요. 지금 네. 있는 상품들을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만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9835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혹시 이걸로 갈아타실 수 없는지 아니, 주택담보대출 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9억 원 이하 주택이고 대출 금액은 5억 원 이하만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예. 1인 한 건 기준입니다. 예. 네. 이것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더 늘려줄 계획은 없으셨나요? 이제 예. 뭐 어떤 분들은 소득을 봐서 예. 이렇게 아주 일정 부분 이하 소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분들까지 우리 설계할 때 네. 많은 이렇게 의견들이 됐던데 예. 정부가 이번은 어떤 소득 지원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정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계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구조를 개선시키는 예. 게 큰 목적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매력 있는 상품을 만들었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또 이제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게 네네. 심리적으로 좀 그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죠? 3월 24일 날 출시합니다. 지금 3월 전산 작업하고 24일이요? 있고. 그래서 예. 매월 이제 가면 매 월별로 상품을 이제 설계해서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네.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약 한 2.8% 내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금융당국에서 계속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위험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예. 계속해서 감시도 또 감독도 잘 해주셨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금융위원회의 김용범 국장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우로 정렬 2588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영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네,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 이제 2년 지났는데요. 네. 경제 지표로 보면은 뭐 그리 나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도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우선 그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3가지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고용 증가입니다. 고용 증가. 예. 지난해 취업자 수가 53만 3천 명이 늘었는데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 거래 증가인데요. 작년에 주택 거래 건수가 107만 건인데 네. 이것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그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연속 네. 무역이 1조를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역 증가 이것이 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은 3대 기록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봐도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3.3%인데 박근혜 정부 취임하기 전에 2012년 경제 성장률이 2.3%였거든요. 네. 1%포인트는 올랐는데 이렇게 지표상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는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는 건 나아진 게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체감 경기가 아주 나쁘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 지표는 괜찮은데 체감 경기가 나쁘다 이 얘기는 우리 경제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통계 착시이고 속빈 강정이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그 고용 증가 내용이 아주 부실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실할까요? 예. 총 고용 증가가 53만 3천 명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 중에서 50대, 60대가 43만 9천 명입니다. 네. 82%입니다. 그리고 30대는 1만 7천 개 일자리가 줄고요. 40대는 2만 7천 개 일자리가 줄고요. 더군다나 20대 청년 실업률은 9.2%인데 사상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고용 증가가 사실상 허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동산 거래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이 부동산 시장이 이걸 빚으로 들떴다는 얘기인데 네. 지난 2년 동안에 부동산을 살려야 경기가 산다 하고 수시로 규제 풀고 금리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규제 최후에 보르라고 하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그다음에 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이것까지 다 이제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리를 계속 낮춰서 심지어는 1%대의 대출 상품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거래가 늘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났다는 건데요. 네. 가계부채가 정부 출범 전에 960조 원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1,100조 원을 이제 초과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부실한 어떤 거품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국제무역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1조 달성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황형 흑자라는 네. 겁니다. 무역 1조 달러 달성한 내용을 보면은 수출은 0.5%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수입이 1.3%나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은 별로 안 늘고 수입이 많이 줄어서 무역 흑자가 많이 발생하고 무역 규모가 커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어떤 그 무역 수지는 경기가 오히려 위축된 그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표는 괜찮을는지 모르지만은 경제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네. 부실이 심화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용하고 부동산 부분은 굉장히 절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네. 최근에도 대학가 졸업 시즌이었잖아요. 네. 졸업생들 나오는데 제 마음이 다 무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학에서는 대학 나오면 뭐하냐 백순대 이런 어떤 플랜카드가 이제 붙었는데요. 예, 정말 그 대학생들 그 실업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5, 60대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뭐 정규직이고 질 좋은 일자리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대부분 허드렛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이런 일들인데 이건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거지 네. 사실상 고용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고용 유연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비정규직으로 그냥 다 만들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이 좀 회자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보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고용 안정입니다. 네. 내가 결국 정년 때까지 안심하고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이제 안동을 가는 게 아주 중요한데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네. 뭐 국민을 전부 불안하게 살게 하겠다 이런 어떤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하향 평준화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죠. 네. 그래서 오히려 예. 그 근로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제 근로를 하더라도 네. 평생 그래도 나는 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그래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한다.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이제 목표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비현실적이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네. 뭐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싶다. 그렇다면 네. 평생 직장으로 갖고 싶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여성들은 뭐 이제 출산이나 가사를 도보려면은 그런 어떤 수요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 선택제를 하면서 그렇지만 평생 직장이다. 열심히 네. 일하면은 자기 보람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어떤 노동 시장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정부가 말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점이 있기는 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도 얘기를 하셔서 가계부채 엄청나게 늘었다. 이거 당연히 부동산 쪽에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한 얘기가 크거든요. 그런 배경이요. 근데 방금도 금융위원회랑 인터뷰를 했는데 예.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이 속도가 좀 빠르기는 하지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사항인가요? 예. 중요한 것은 네. 국민의 실질 소득이 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이 실질적으로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부채 상환 능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빚으로 부동산 거래가 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국민 소득이나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환 능력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예. 가구당 원리금 상환 보면요. 2012년에 596만 원이었어요. 1년 동안. 네. 근데 작년 이것이 82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별로 안 늘고 고용도 늘지 않았는데 1년에 원리금 갚아야 되는 것이 590만 원에서 820만 원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뭐 괜찮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캐치프레이즈랄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4대 개혁이거든요. 네. 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약간 언급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공공, 금융, 교육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아직 뭐 2년밖에 안 됐으니까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간 점검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채경한 경제팀 들어서면서 뭐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 해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특별한 효과는 없고요. 이제 가계부채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크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는 구조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4대 부분의 개혁 과제를 제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집중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공공부문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계획을 하겠다. 네. 노동부문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금융부문 대표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 교육부문 대표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다. 등 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건 좋긴 좋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현재 우리 경제가 상당히 지금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경제 구조 개혁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건데 네. 경제가 성장을 한다. 그래서
다 먹고 살 것이 있다. 이걸 만들어 간다라는 차원에서 구제계획을 해야 그래 구제계획을 하자. 나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 예. 그러니까 참여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교수님 말씀은 부양을 먼저 해야지 된다는 말씀인가요? 성장 동력을 먼저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어떤 예.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냐, 그걸 제시하고 기업들이 창업과 투자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일단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도 생길 거다, 소득도 늘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살만하다. 이런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공공이나 노동, 금융, 교육 다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를 뜯어 고치자. 그때 비로소 호응을 하지. 네. 먹고 살 게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지시하면은 결국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소위 말해서 제로섬 일종의 계획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갈등만 빚어진다는 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야지 될 가장 시급한 숙제는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겠네요. 우리 경제가 뭘 먹고 살 것이냐 그걸 먼저 찾으라는 것이죠. 예. 국민들이 야 그러면 되겠다 한번 일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계획을 하려면은 사회적인 타협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 그거 하자. 뭐 내가 손해는 보지만은 해야 되니까 따라가겠다. 이런 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타협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정치권과 정부의 국민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요. 사회 통합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정치권은 여야가 편갈라 싸우니까 아마 이 개혁한다고 하면서 서로 오히려 싸움만 더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예. 이 계획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숙제가 더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좀 무거운 마음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듣기만 해도 나도 경제학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생생경제학. 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사람들, 우리 경제사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갈 길을 보여주기도 하겠죠. 인물로 푸는 한국 경제 시간입니다.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인물을 짚어보게 되나요? 네, 삼성그룹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물로 보는 경제 이야기가 추보식 구성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네. 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도 많죠. 그래서 네. 이 극단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한국 기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병철 삼성 창업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예. 몇 년생이죠? 1910년생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성 상회라는 거 시작한 나이는 어떻게 되고요? 그렇죠. 삼성 상회가 이제 그 모태가 되는데 네. 1938년입니다. 그렇군요. 이 원래 그래서 이제 마산에서 정미소 사업을 했다가 예. 이 운수업과 부동산업까지 했다가 다 망했고요. 이 대구 수동에서 무역회사를 열었는데 그 삼성 상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에서 사과하고 이 동해에서 나는 수산물 등을 이 만주에 내다 파는 그런 회사였고요. 1939년에는 조선양조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네. 해방 이후 서울에서 삼성물산을 열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삼성그룹의 뿌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제당이나 제일모직 등을 이제 전쟁 이후에 설립하면서 이 그룹의 꼴을 갖추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한 나이는 굉장히 젊은 것 같고요. 그렇죠. 망하기도 많이 망했었는데 네. 잘 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자본이 좀 많이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인가요? 사업 수완이 좋기도 했지만 일단 네. 아버지 이찬호 씨가 돈이 많았습니다. 이 친일파 후손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이완용의 후손과 이제 나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도 많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풍년에는 이천석 그리고 가물면은 1,500석을 수확하는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요? 예. 이병철 씨가 이 쌀 300석 분량의 그 토지를 물려받아서 그게 사업 미천이 되는데요. 일단 그 사업 자금 많기도 했지만 이병철 씨 아버지가 이승만과 친분이 있어서 이 정권 차원의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나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나중 것도 이제 많이 풀었죠. 그리고 인수합병에 더 밝아서 이 한일은행이나 상업은행 그리고 안국화재, 동방생명 등을 사들여서 키웠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금산분리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이 은행을 잡아야 돈줄이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1964년에는 동양방송, 65년에는 중앙일보도 설립을 했고요. 언론도 잡았고요. 예, 금융과 언론을 잡고 정치권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이 삼성을 그렇게 키웠던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밖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이병철 전 회장 하면 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카린 밀수 사건. 네, 그렇죠. 네. 이 삼성으로서는 숨기고 싶은 역사일 텐데요. 정경유착에 관행해 온갖 정치적 음모가 뒤엉킨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네. 된 건지 설명해 그렇죠. 주세요. 예. 이병철 씨의 큰아들인 이맹희 씨,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형이죠. 네. 이맹희 씨가 쓴 묻어둔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세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967년에 이 사카린 밀수 사건이 이 박정희 정권의 방도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네. 원래 이병철 씨가 일본 거래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기로, 뒷돈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이 검은 돈을 세탁해서 정치 자금으로 제공하는 그런 조건으로 정치권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외화를 들여와야 되니까 그래서 5만 원 상당의 양변기를 들여와서 15만 원을 팔아서 이제 그 차익을 남겨서 이제 정치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는데 네. 이게 가격이 폭락해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되면서도 이렇게 밀수를 할 수 있는 걸 고르다 보니까 이 사카린을 들여오게 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정부도 그러면은 이 외화의 밀반입을 검은 돈을 받기 위해서 방조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묵인을 했던 거죠. 예. 이 공인된 팩트인데요. 네. 그래서 한비 사건이라고 하죠. 한국 비율과 예. 사카린의 원료인 OTSA 2,400부대를 이 건설 자재하고 섞어서 이렇게 밀반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적발이 됐는데 예. 애초에 재밌는 건 이걸 사실 먼저 제안한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워낙 외화가 부족하기도 하니까 그것도 정치자금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걸 묵인해 줄 테니까 이걸 사와서 일부를 우리한테 달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밀수로 들어온 돈의 3분의 1은 이 박정희 대통령 쪽에 정치자금으로 주기로 약속까지 다 돼 있었다는 게 이맹희 씨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맹희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네. 이 관계자들은 뭐 발언을 한 게 있나요? 사실 이건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기록들을 보면 사실 팩트로 이미 확인된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재미있는 건 이게 적발되고 난 뒤에 이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터뜨렸다는 건데요. 이 김종필 공화당 총재가 당시 공화당 총재가 그 엘리베이터 별개로 정치자금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자 이걸 터뜨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맹희 씨 주장인데요. 그렇군요. 이 5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언론에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이 중앙일보 출범 이후 위협을 느꼈던 다른 언론사들이 집중 공격을 했고요. 결국 이 이병철 씨가 한국 비를 국가에 헌납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문제 된다고 해서 이렇게 기업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것도 당시 상황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좀 웃기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비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야, 그 비료만으로도 이 공약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카린 사건 때문에 사실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이 둘째 아들 이창희 씨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6개월 만에 이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영 일선에서 빠지라고 하니까 앙심을 품고 이 아버지와 형을 모함하는 투수를 청와대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름 혼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감방에 다녀왔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찬밥 신세가 되니까 배신을 한 거죠. 억울하죠. 그렇죠. 근데 결국 투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 재미있는 건 이 과정에서 이병철 씨가 이 첫째 아들 이맹희 씨를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맹희 네가 이렇게 그 투서를 보낸 동참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 이제 이 큰아들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되고 셋째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정권 눈치를 보느라 삼성그룹 소유했던 이 대구대학을 이 정권에 헌납하게 되고요. 예. 이 결국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이맹희 씨가 물러나게 되고 이건희 회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맹희 씨가 이제 장남이니까 경영자 수업을 착실하게 받고 있었겠죠? 그렇죠. 경영자 수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카린 사건으로 이병철 씨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이맹희 씨가 회장 역할을 했습니다. 한동안 했고요. 이건희 회장은 그때 중앙일보 부사장으로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중앙일보가 SCIA 그러니까 삼성의 정보부 역할을 했다고 하죠. SCIA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언론을 움직일 수 있는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중앙일보를 움직여서 이 형인 이맹희 씨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도 돕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제 장남 이맹희에게 경을 맡겼더니
6개월 만에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이 삼남인 이건희가 경영 능력이 뛰어나니 그에게 그룹을 물려주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이명희 씨가 경영을 맡았던 도중에도 이 경영상 크게 안 좋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결국 이 주장이 엇갈리긴 하지만 이병철 회장이 결국 1년 3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삼성의 후계자를 바꿔서 다시 또 이렇게 앉히고 이렇게 했지만 자식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은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자식이 7인데 이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한솔, CJ, 세한, 신세계그룹으로 서로 자식들이 나눠 가지게 되죠. 네. 이명희 씨 아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인데요. 예. 뭐 몇 년 전에 그 재산권 분쟁 때문에 사실 이재현 회장이 장손인데 이 지금은 제사도 서로 같이 안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제사를 따로따로 나눠서 지내고 이 묘지의 참배도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나눠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 스타일은 지금 뭐 이건희 회장 스타일과 비슷했나요? 어땠나요?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더 이 직원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요. 회의 때면 사장들을 암흑의 군이라고 부르고요. 누구누구 군, 뭐 김군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 경영 실적이 안 좋으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무섭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장들은 어전 회의라고 불렀고요. 직원들은 자존 섞인 표현으로 천왕이라고 불렀죠. 그래요. 재미있는 건 지방 출장할 때면 이 비서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리 지불하고 이렇게 그 요금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회장의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바로 통과하도록 했을 정도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것만 봐도 알겠네요. 그만큼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사람을 보는 눈은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병철 전이 아니라 삼성의 창업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였습니다. 모두의 마블의 요새 선멸전이 새로 나왔대. 요새 선멸전? 내 요새는 방어하면서 적군의 요새를 파괴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지금 다들 난리야. 요새 총 공격! 모두가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모두의 마블. 요새 선멸전 업데이트. 요새 선멸전에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금요기획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